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3주차 수업 진행을 좀 할 건데, 방금 여러분들 2주차 복습했었고, 이제 3주차는 여러분들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배워야 될 세금이 5개예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인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범인데, 자, 지금은 입문과정이고 우리가 4주 과정이거든요. 4주 과정 동안에 이걸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봐야 되는 부분인 소득세 부분만 3주와 4주에 걸쳐서 여러분들 수업을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12월부터 이제 기본 이론 강의 들어갔을 때는 그때부터는 전체 범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소득세입니다. 글자 그대로 뭐 할 때 내는 세금이냐면 소득이 발생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근데 소득세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이걸 우리가 다 배울 건 아니고, 자, 부동산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소득의 종류가 있어요. 부동산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이 딱 2개밖에 없어요. 부동산을 임대해서 돈을 버는 방법과 부동산을 처분해서 돈을 버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2가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이걸 배우기 전에 기본 흐름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총 16문제인데 시험 문제가 16문제 중에서 보통 임대 쪽에서 1문제가 출제가 되고 양도 쪽에서 5문제에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양도 쪽 부분이 훨씬 중요한데 내용이 굉장히 많고 약간 좀 까다롭습니다. 물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한 번 듣고 이걸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소득세에 대해서 진행을 좀 할 건데, 자, 보죠. 첫 번째는 우리가 소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면 글자 그대로 소득이 발생을 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근데 소득세의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법인이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과 또 하나가 개인이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법인이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라고 하고 개인이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라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똑같이 냅니다. 물론 뭐 세율이라든지 이런 건 달라질 수가 있는데 누가 취득하든지 간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어요. 누가 취득하든지 간에 취득세는 다 내야 돼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재산세는 다 내야 돼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종합부동산세도 다 내야 됩니다. 근데 개인하고 법인을 완벽하게 구분해 놓는 세금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소득세예요. 그랬을 때 법인이 발생시킨 소득은 법인소득세라고 하는데 현재 소득이라는 글자를 빼고 법인세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개인이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라고 하는데 현행 개인자를 빼고 소득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소득세는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즉 누가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개인이. 그래서 개인이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소득세인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소득세라는 세금은 개인만 내는구나. 법인은 돈을 벌었으면 법인세를 내는구나.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지금 배울 때는 아시는데 돌아서서 한 며칠 지나잖아요. 그러면 소득세는 누구나 다 내는 줄 알아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게 감이 안 잡히면 나중에 가서 굉장히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강조드립니다. 소득세는 개인에 대해서만 내는 세금이에요. 개인만. 법인은 법인세라는 세금을 낸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 주변에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회사 다니면서 급여 받는 방법. 그죠? 이걸 보통 근로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거 말고도요.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많죠? 문제는 그 사업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또 뭐 다른 일을 해가지고 뭐 또 이자를 받아서 또는 배당을 받아서 등등등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사람 죽이고 이런 거 말고 제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뭐든지라고 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게 종류도 많을 뿐만 아니라 개인마다 다 달라요. 개인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하나만 하지만 어떤 사람은 투잡, 쓰리잡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세무서에서 자, 소득세는 국세입니다. 국세인데 국세 후 관할 관청은 세무서잖아요. 세무서에서 이걸 한 사람 한 사람 다 확인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법률에서는 자, 통상적으로 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곳에서 소득을 발생시킨다고 하더라. 그러면 여기서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자. 그래서 8개의 소득으로 구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8개의 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자라고 정해놨어요. 그 소득이 뭐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입니다. 이 글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시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이런 구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는데 이 안에 없는 소득이에요. 여기 없는 소득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를 할까 안 할까?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논란이 됐었던 게 뭐냐면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외국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상위 1%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몇십억씩 벌어갑니다. 몇백억씩 벌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유튜브라는 규정 자체가 이 안에가 없었단 말이에요. 유튜브를 근로로 볼 거냐 사업으로 볼 거냐. 왜냐면 사업자 등록이 안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이 안 나와 있으니 사업으로 보기도 애매해. 누구한테 고용된 것도 아니니까 근로소득이라고 보는 것도 애매해.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았었죠. 그래서 그 규정들을 처음에 초창기에 돈을 벌었던 분들은요. 세금 안 내고 열심히 전부 다 자기 개인 호주머니에 다 들어갔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없는 소득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왜? 법에 없으니까. 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가상화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신 분들도요. 이 규정이 없었어요. 원래는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왜 얘들은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소득이 있는 곳은 항상 세금이 따라간다라는 건 알고는 계시잖아요. 우리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세가 돼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과세를 안 합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지금은 이 안에다가 다 때려 집어넣었어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여기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을 하면은 무조건 내야 되는데 장담컨대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 중에서 여기를 벗어나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그냥 어지간한 소득은 다 과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배우는 건 아니니까 요 8개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고 그 중에서 기타 소득까지는 자, 기타 소득이라고 있어요. 이자 소득부터 기타 소득까지는 한꺼번에 묶어서 과세합니다. 이걸 무슨 과세라고 하느냐면 종합과세라 그래요. 종합과세. 왜 그러느냐면 내가 돈을 버는 곳은 여러 군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리점을 3군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리점을 3군데를 하고 있는데 A 대리점이 있고 B 대리점이 있고 C 대리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소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이라 그랬죠. 이익. 그러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수입에서 비용을 빼서 계산을 해요. 수입에서 비용을 빼서. 근데 내가 벌어들인 수입이 자, 내가 A라는 대리점이 있고 B라는 대리점이 있고 C라는 대리점이 있는데 A 대리점에서 벌어들인 수입과 B 대리점에서 지출한 비용 이게 B나 C나 다 다를 거라는 이야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걸 빼봤더니 여기는 플러스 잔액이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잔액이 남고 여기는 또 플러스 잔액이 남고 이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업장에서는 손실을 받고 어떤 사업장에서는 이익을 받고. 근데 문제는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남은 돈이 다 누구 호주머니에 들어오냐면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 그래서 일단 A 사업장이나 B 사업장이나 C 사업장의 수입이나 지출이 다 다를 수 있으니 따로따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한 다음에 이렇게 발생시킨 소득이 있다면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잡아라. 왜? 네 호주머니에 들어갈 거 아니냐. 다 네 돈이야.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는 사람을 보고 계산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얼마를 벌었느냐를 보는 거지, 이 사람이 몇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만 각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따로따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 수입이 있으면은 통장에 돈을 넣었는데 이자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자 같은 경우는 비용이 없으니까 수입 그 자체가 소득이겠죠. 또 주식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배당이 나옵니다. 그러면 배당 자체도 지출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배당 금액을 받기 위해서 쓴 돈은 없어요. 주식을 사야 되니까 그건 쓴 돈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주식을 사기 위해서 맡겨놓은 돈인 거지 나중에 주식을 되팔면은 돌아오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자체가 소득인 거예요. 그래서 자, 통장에다가 돈도 넣어놓고 주식도 사놓고 그 다음에 내가 회사를 다닙니다. 그러면은 근로소득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회사를 다니니까. 그러면은 근로소득에서 월급 받은 금액에서 이 월급을 벌기 위해서 내가 쓴 돈이 있을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월급을 받기 위해서 뭘 지출을 했을까? 여러분들, 자, 근로자는 월급을 받기 위해서 뭘 지출했을 것 같아요? 교통비? 식비? 아니에요. 교통비나 식비는 내가 돈을 제가 이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되는구나. 여러분들 그 소득세는 수익 금액에서 뭘 빼느냐면 필요 경비라는 걸 빼요. 정확히 표현하면 요 필요 경비가 비용이거든요. 근데 필요 경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글자 그대로 필요한 지출을 말합니다. 필요한 지출이에요. 뭐에 필요한 지출이냐면 이걸 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출이에요.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러면 수입과 관련 없이 지출된 비용은 비용 처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들하고 외식했다. 외식비.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가족 여행을 갔다.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었다. 이러한 것들은 수입을 창출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비용 처리가 안 돼요. 그럼 뭐죠?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뭐냐면 일해서 받은 월급이란 말이에요. 연봉이나. 그러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뭘 썼을 것 같아요? 노동력을 썼어요. 노동력. 내 몸뚱아리를 팔았다고요.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내 몸을 투자를 해서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들은 노동력을 빼줘요. 이걸 근로소득공제라 그래요. 이걸 빼서 소득을 구하고 또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식당을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에서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A 식당이 있고 B 식당이 있어요. 그러면 A 식당에서 벌어들인 수입에서 이 식당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썼던 돈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임차에서 썼으면 임차료, 또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샀으면 재료비, 그 다음에 각종 공과금,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스도 있어야 되고 전기도 있어야 되고 등등등, 또 직원들이 있으면 직원들 급여, 이러한 것들을 빼서 역시 소득을 구하죠. B사업장도 마찬가지고 B식당도 이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한 다음에 요걸 다 묶는 거예요. 이걸 다 묶어서 한꺼번에 소득으로 잡아요. 이걸 무슨 소득이라고 하느냐면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종합소득세예요. 대부분의 세금은 이렇게 가는데 딱 2개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퇴직을 통해서 나오는 소득하고 양도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 이 2가지는 따로따로 계산해요. 다른 소득하고 합쳐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계산하는 것을 무슨 과세라고 하느냐면 분류과세라 그래요. 분류과세. 그래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계산해서 퇴직소득세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8가지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되 과세 방식은 2가지 방식이 있다. 자, 소득별로 계산을 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계산해서 내는 방식, 종합과세라고 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내는 방식, 이걸 분류과세라고 한다. 대부분의 소득은 종합과세하는 게 원칙이지만 대부분의 소득은 딱 2가지, 퇴직하고 양도에 대해서만 따로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무에서 사람들이 보통 사업소득세 얼마입니까? 이자소득세 얼마입니까?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건데 사업소득세나 이자소득세 이런 건 없어요.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소득은 있어요. 근데 그 소득세는 없어요. 그걸 묶어서 그냥 뭐라고 하느냐면 종합소득세라 그래요. 보통 실무에서는 줄여서 종소세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소득의 종류는 8개예요. 소득의 종류는. 근데 소득세의 종류는 3개입니다. 소득세의 종류는. 이걸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소득세라 그래요. 이걸 묶어서. 그래서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자, 왜 퇴직하고 양도는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그랬어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한다 그랬어요. 즉 이때 과세 기간이라는 것은 몇 년을 이야기하느냐면 1년입니다. 1년.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을 묶어서 과세하자 이렇게 가는 건데, 이자부터 기타, 기타라는 것은 지금은 모르셔도 되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자부터 기타까지는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맞아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이자는 뭐 분기별로 받는다든지 반기별로 받는다든지 해서 그냥 그때그때 돈을 받는 거잖아요. 배당도 마찬가지죠. 주주총회를 열어서 그때그때 배당이 나옵니다. 사업소득은 매일매일 소득이 발생할 것이고 근로소득은 달달이 소득이 발생할 겁니다. 연금소득도 달달이 소득이 발생할 것이고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냥 뭐 이거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할게요. 자, 이건 그 해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그 해. 그래서 1년 동안 발생하는 소득이다 해서 묶어서 과세를 해요. 하지만 퇴직하고 양도는 잘 생각해 보시면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아니에요. 여러 해 동안에 누적된 게 한꺼번에 실현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10년 근속한 다음에 퇴직을 했더니 퇴직금이 이번에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 5억이 나왔어요. 이번에 내가 퇴직을 하면서. 근데 그 5억이라는 돈이 오래 번 돈이 아니잖아요. 올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누적된 게 올해 수령이 된 것뿐이지. 그러면 요 퇴직소득이 다른 소득하고 성격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양도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보유한 후에 팔았더니 이만큼의 소득이 발생했어요. 그건 오래 번 돈이 아니라 10년 동안 누적된 게 한꺼번에 실현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2개는 자주 발생할까요? 정말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할까요?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죠? 문제는 이게 단위가 커요. 오랫동안 누적된 거다 보니까. 이걸 일반 소득하고 섞어버리게 되면은 그 해는 무조건 세금 폭탄이 떨어집니다. 소득세는 누진세거든요. 6에서 45% 누진세인데, 여러분들 누진세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늘어나니까 세금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요게 시냇물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저수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시냇물은 매년 흘러가는 유량은 다를 거예요. 매년 흘러가는 물의 양은 다를 겁니다. 하지만 비슷해요. 우리 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벌어들인 소득은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서 소득세로 300만 원 냈다. 그러면 올해도 300만 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요 저수지물을 터버리게 되면은, 자, 일반 시냇물에다가 저수지물을 터버리면 어떻게 돼요? 홍수가 나죠?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요게 발생하는 해 다른 소득하고 섞어버리면 무조건 최고세율 45% 때려 맞아요.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 소득하고는 따로 계산해 넣지 말고 이걸 무슨 과세라 그래요? 분류과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3가지 소득이 있다. 소득은 8가지가 있는데 소득세 종류는 3가지다.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이에요. 가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소득세는 그냥 소득세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득세 안에 양도소득세가 들어가 있어요. 소득세 안에. 네. 구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것은 뭐냐면 부동산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의 종류만 배우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개예요. 임대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과 양도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이 방법 말고는 부동산 자체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아니, 제가 이 부동산에 들어가서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거 말고 이 부동산 자체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때 임대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은 현행 무슨 소득으로 보느냐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하고 합쳐서 무슨 세금을 내느냐면 종합소득세를 내요. 반대로 양도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은 현행 무슨 소득으로 보느냐면 양도소득으로 봐서 따로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를 했다. 그러면 세금을 두 개를 내야 돼요. 임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고 양도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으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따로 내셔야 돼요. 두 가지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다만 양도 중에서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 중에서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건설업이나 매매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사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게 사업인 거예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우리가 봤을 때 이걸 사업이라고 볼 거냐 말 거냐 요 개념이 아니고 그냥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즉 사실관계를 가지고 따지겠다 이야기거든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강의를 매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한테 뭐라고 할 거냐? 야, 네가 원래 하는 본업이 강의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강의를 뭐 한 번 했다가 또 한 6개월 있다가 한 번 했다가 또 한 2달 있다가 한 번 했다가 또 한 1년 후에 또 한 번 했다가 이렇게 갑니다. 불규칙적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 강의는 본업 아니지? 아르바이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야. 네. 자, 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수익 활동을 창출을 했다. 수익을 창출을 했다. 그러면 이건 사업으로 봐요.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건 사업으로 안 봐요. 그럼 뭐죠? 임대는 임대료가 달달이 들어오죠. 반복이죠? 그래서 임대는 무조건 사업으로 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상관없어요. 하지만은 양도는요. 여러분들 올해 24년도 올해 부동산 몇 개나 파셨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저는 뭐 판 적 없습니다. 근데 부동산을 팔았다. 물론 파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1년에 막 300개 팔았다. 1년에 뭐 50개 팔았다. 이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은 올해 하나 팔았습니다. 올해 판 거 없습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계속적인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보통 양도는 대부분이 무슨 소득으로 보느냐면 사업으로 안 봐요. 양도는 대부분이 그냥 일반 양도로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세금을 부과하느냐면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는데 건설업자나 매매업자, 자 건설업자가 누구냐면은 신축 판매거든요.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부동산 판매가 본업이신 분들이죠. 계속적인 행위를 하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부동산을 팔면은 사업소득으로 가요. 내용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지에서 자주 나옵니다. 건설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했다. 자, 건설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했으면은 그건 양도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으로 본다? 사업소득으로 보고 그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하고 묶어서 무슨 세금을 내느냐면 종합소득세를 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양도소득이란 어떤 소득을 말하느냐?
자, 양도소득세라는 세금. 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은 첫 번째, 누가? 소득세니까 개인이. 두 번째, 무엇을? 부동산을. 세 번째, 뭐 했을 때? 양도했을 때 나오는 세금이 양도소득세고, 양도소득에 해당하게 되면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과세하느냐? 구분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가요. 구분해서. 요 개념을 잘 잡고 계셔야 돼요. 다만 양도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누구는? 건설업자는 양도소득이 아닌 무슨 소득으로 본다?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셔야죠. 네. 정리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배울 세금은 바로 양도소득세인데, 일단 양도소득세 들어가기 전에 소득세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513페이지 입문서 513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표 나와 있죠? 네, 요 표를 지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던 내용이고, 자, 그러면 보죠. 자, 우리 소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자, 지금부터는 이 소득세 전체 개념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소득세라는 세금은 납세자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에요. 즉, 뭘 제출을 해서? 신고서를 제출을 해서 그 금액을 납부까지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느냐면 세무서에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왜? 국세니까. 국세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신고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 돼요. 제출을 하시고 그걸 납부까지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해당 세무서에서 결정해서 고지서 보낼 것이고, 그때 고지서 금액 안에는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나오겠죠. 자, 이때 소득세 납세무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자,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취득세 납세무자는 누군지 아세요? 취득한 사람이에요.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구냐면 등록을 하는 사람이에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는 누구냐면 재산을 소유한 자입니다. 자, 제가 방금 취득한 자, 등록을 하는 자, 재산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사람, 개인이다 법인이다 이런 표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단 말이에요. 왜냐면 개인 법인 다내니까. 근데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자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정확히 누구라고 하느냐? 개인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소득세는 개인만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때 그 개인은 다시 두 종류로 나눌 거예요. 과세 범위에 따라서. 그래서 한 사람은 거주자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비거주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야 되느냐면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우리나라에서 버는 것도 있지만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디까지 과세를 하느냐면,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까지도 다 우리나라에 세금 내셔야 돼요. 반대로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가 되지만 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우리나라에 세금 안 냅니다. 자, 그렇다면 비거주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거주자가 아니면 다 비거주자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뭘 아셔야 되느냐면, 그렇다면 거주자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우리 그 오징어 게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징어 게임처럼 운동장에 싹 모아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이 운동장에 탁 모읍니다. 자, 그래 놓고 거주자를 쭉 추려내요. 거주자를 추려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 거주자를 뺀 남아있는 사람은 다 비거주자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누구만 알면 돼요? 거주자만 알면 되는데, 거주자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첫 번째,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게 되면 거주자라고 합니다. 그럴 때 거소할 때 거자하고 주소할 때 주자 묶어서 거주자라 그래요.
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필요는 없어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시면 돼. 이 둘 중에. 자, 그럼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잘 보셔야 될 게 뭐냐. 지금 여기에서 눈 씻고 찾아봐도 국적이라는 말 있나요? 없죠. 시민권이라는 말도 없죠. 영주권이라는 말도 없죠. 자, 쉽게 말해서 거주자입니까 아닙니까는 뭘로 판단하느냐면 사실관계로 따져요. 참고로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적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따질 때는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사람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으로 구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국적이 있고 없고를 따져서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국인이다, 외국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요. 내국인, 외국인이라고 안 했죠. 뭐라고 했어요? 거주자, 비거주자라 그래요. 거주자, 비거주자. 이렇게 구분을 해요. 자, 그러니까 내국인, 외국인은 국적으로 보는 거지만 거주자, 비거주자는 사실관계로 따지거든요. 진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느냐,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살고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 거주자라 그래요.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면,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소득활동을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할 거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 생활비를 내야 돼요. 근데 외국에서 발생시킨 소득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이 사람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돈을 벌더라도 그 돈 받아서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왜?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내 집에 살아요. 여러분들이 내 집에 살면 밖에서 돈을 벌든 내 집 안에서 돈을 벌든 나한테 생활비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안 살아요. 안 사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왜 들어왔습니까? 아, 잠시 일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비거주자라 그래요. 비거주자. 그때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할 때는 거주자만 구분해내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에 사는지 안 사는지는 첫 번째 뭘 물어보느냐면 당신은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좀 더 개념이 들어가면 좀 더 복잡해지는데 주소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것도 사실관계로 따지거든요. 사실관계로. 그래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으면 당연히 주소가 있으니까 거주자로 봅니다. 근데 주민등록상 주소는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게 확인되면 주소가 있는 걸로 간주를 해줘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일단 자, 대한민국 국민을 전체적으로 싹 모아놓은 다음에 자, 주소가 있으신 분 손 들으세요 이래요. 아, 물론 진짜로 그렇지는 않고 그냥 상상을 해보자고요. 주소가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습니다. 손을 들어요. 자, 당신들은 거주자 방으로 옮기세요.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 남을까요? 자, 주소가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방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운동장에 남아있는 사람은 주소가 없는 사람이에요. 비거주자가 아니고. 그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물어봅니다. 자, 당신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봤더니 183일 이상 되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그 183일이라는 것은 거소라는 것은 머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머무는 기간을 판단할 때는 183일 여부를 따지는데, 자, 주소 앞에는 183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소에만 따져요. 그러니까 주소는 주소를 만드는 그 즉시 그때부터 거주자예요. 주소는 대한민국의 주소를 등록하면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거주자예요. 거주자. 근데 주소가 없습니다. 주소가 없으면 뭘 물어보느냐,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며칠 되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랬을 때 183일째가 되면 그때부터는 거주자고 183일이 안 되면 비거주자로 취급을 해요. 왜 183일을 주느냐면 6개월이거든요. 여러분들 1년을 365일로 잡았을 때 나누기 2하면 182.5일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반올림해서 183일로 가는 거죠. 183일. 어떤 날은 366일로 잡으니까 183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주소가 있는 사람.
자, 주소가 없는데 우리나라에 머문 지 183일 이상 되신 분, 이 두 사람은 전부 다 거주자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을 뺀 나머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비거주자가 돼요. 자, 그러면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당연히 뭐가 없을까요? 주소가 없겠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머문 지 아직 6개월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6개월이 안 돼서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관광하러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업차 잠깐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세금을 생활비를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손님이거든요. 손님이니까 세금을 낼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 땅에서 번 돈이 있으면 이걸 그냥 들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땅에서 번 돈에 대해서는 세금 내고 나가시라고요. 결론적으로 국내는 누가 됐든지 간에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다 세금 내셔야 돼요. 하지만은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까지 세금을 우리나라에 내야 되는 사람은 거주자뿐이고, 이때 거주자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주소가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네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국인 거주자, 내국인 비거주자,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 비거주자, 이런 식으로 나누죠. 즉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살지 않는 사람. 자, 대한민국 국적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안 사는 사람, 해외 동포들이죠. 해외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에 세금 내야 되느냐? 안 내는 거예요. 왜? 내국인일 뿐이지 비거주자니까 우리 땅에서 번 돈만 세금을 내고 나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가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무슨 관계를 가지고 따지느냐 하면 사실관계를 가지고 따지는 거지 국적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국적 가지고 따지는 게. 자, 외국인 거주자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은 취득을 못했지만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있죠? 외국인 근로자들 보통 10년, 20년씩 계속 우리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주변에서 그냥 눈 감고 딱 들으면은요, 우리나라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얼굴 보면 외국 사람인데 그냥 눈 감고 들으면 한국말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산 지 벌써 한 8년 됐대요. 9년 됐대요. 우리 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예전에 수업하다 보면은 우리 조선족이라고 하죠. 중국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조선족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도 꽤 많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시험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도 결국에는 국적은 못 땄지만 국내에서 머물면서 살고 계신 지 벌써 5년, 10년, 20년 되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거주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소득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번 돈 당연히 세금 내야 되고, 만약에 외국에서 번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 자체를 우리나라에 살 거니까 세금을 내라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내용대로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거소라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여러분들 외국에 나갈 때 비행기 타고 외국 여행 갈 때 기내에서 서류 하나 작성하는 거 있죠. 무슨 목적으로 가느냐, 언제까지 체류할 거냐, 뭐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적는 거 있잖아요. 자, 일반적으로 여행을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여행 가시는 분들은 그 정도만 적어도 상관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취업 비자를 받는다거나 또는 오랫동안 좀 머물 거다 그러신 분들은요, 반드시 들어와서 주민등록증 같은 증명서를 하나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거소증이에요. 거소증. 네가 주로 머무는 장소가 어디냐라는 것을 등록증을 적어줘요.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이. 주소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거고. 아셨죠? 그래서 주소가 있거나 아니면은 거소가 있거나 묶어서 거주자. 대신 거소는 며칠을 따지느냐면 183일을 따지고, 그때 183일은 1년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1년.
그러니까 24년도면 24년도 기간 중에 183일 여부를 따지고 25년도면 25년도 기간 중에 183일 여부를 따져요. 2년을 합쳐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자 24년도고 25년도인데 9월 달에 우리나라에 입국을 합니다. 9월 달에 입국을 해서 다음 년도 4월 달에 나갑니다. 그냥 9월 1일 날 들어와서 4월 말일 날 나갔다고 치죠. 그러면 9월, 10월, 11월, 12, 1, 2, 3, 4 총 8개월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었죠? 전체적으로 8개월 머물고 있었는데 8개월이면 183일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넘어가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요. 우리는 두 개의 기간을 더하는 게 아니라 각각 하나의 기간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24년도만 보면은요. 9, 10, 11, 12, 4개월밖에 안 돼요. 25년도를 받아요. 4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6개월이 안 되니까 거주자다 비거주자다. 이 사람은 비거주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거주자가 되면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다 납세무를 지고 비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 그 내국인 비거주자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에 안 사는 사람들 아까 해외 동포 말씀드렸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또 누가 있느냐면 외국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있죠. 뭐 축구 선수라든지 이런 분들. 뭐 제가 뭐 실명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은 이분들이 자 뭐 축구 선수다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축구 선수다. 근데 이분들이 받는 연봉이 1년에 어마어마합니다. 몇백억씩 됩니다. 그 몇백억씩 받은 연봉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세금 낼까 안 낼까요? 안 내요. 왜? 비거주자니까. 우리나라에 세금 안 냅니다. 그 나라에는 세금을 내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세금을 안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소득세는 거주자냐 비거주자에 따라서 과세 범위가 달라진다. 국내는 누가 되든지 간에 다 납세무가 있어야 되지만 국외는 거주자에 한해서만 납세무가 있다. 네. 그러면 이분들이 국내든 국외든 소득을 발생을 시켰으면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디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느냐? 납세지가 어디냐? 그때 거주자는 자 지방세는 어디로 가느냐면 물건 소재지로 가요. 그 지역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국세는 어느 지역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어차피 그 사람이 내는 거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거주자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지로 가고 주소가 없으면 거소지로 갑니다.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있을 거니까. 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주소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주소라는 말을 쓸 수가 없겠죠. 문제는 거소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소지는 있어요. 등록된 주로 내가 머무는 장소를 등록을 해놨을 거라고요. 근데 그 거소지가 6개월이 안 됐잖아요. 거소기간이 6개월이 안 됐으면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 당신 왜 들어왔습니까? 라고 물어볼 건데 저 사업차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사업장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곳이 납세지입니다. 이렇게 가요. 근데 이 사람이 사업장이 없습니다. 그럼 왜 들어왔습니까? 놀러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놀다 가세요. 라고 했는데 카지노에 간 거예요. 카지노에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건 우리나라에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죠. 그래서 그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그곳을 관할하는 세무서에다가 신고해 주시라는 이야기죠.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소득세는 뭐별로 과세하느냐면 인별과세입니다. 여기서 인이라는 것은 몇 명을 이야기하느냐면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 것만 계산해서 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 걸 내가 같이 내주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걸 우리는 무슨 납세무라고 하느냐면 연대납세무라 그래요. 그래서 소득세는 죽었다 깨어나도 연대납세무가 없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하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그래서 누구 소득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내느냐? 내 것만.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가 있느냐? 가끔 시험지에서 나오는 게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면 이건 누가 내느냐면 각자
각자 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각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동사업을 해요. 그러면 소득세는 공동으로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벌어들인 소득 따로 내시고 제가 벌어들인 소득 따로 내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책임져 줄 이유는 전혀 없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금액하고 상속인에 대한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구분해서 계산하셔야 돼요. 구분.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죠. 다만 피상속인이 누군지는 아세요? 사망하신 분을 우리는 피상속인이라 그래요. 사망하신 분을. 그러면 사망하신 분이 자신의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소득세를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소득세는 누가 내주느냐? 피상속인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는 누가 납세물을 지느냐면 상속인이 납세물을 져요. 그렇다고 해서 상속인의 소득하고 합치면 안 되는데, 자 보죠. 우리가 사망하신 분을 피상속인이라 그래요. 상속받으신 분을 상속인이라고 하는데, 이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망하기 전에 벌어들인 소득이 있을 거예요. 이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누가 내야 되느냐? 이분이 내셔야 돼요. 이분이 내고 돌아가셨어야 됐는데 안 내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득세는 누가 납세물을 져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이 납세물을 질 수밖에 없다. 근데 요 상속인도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러면 요 상속인은 두 개의 세금을 내야 돼요. 사망하신 분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두 개를 내야 되는데, 이걸 상속받았다고 해서 내 소득하고 합쳐서 계산하느냐? 절대 아니라고요. 구분해서 계산하시라고요. 이분 건 따로, 내 건 내 것 따로. 결국에는 각자 계산해서 내십시오. 이런 구조로 가죠. 네. 자, 그래서 2번, 3번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 건 네가 내, 내 건 내가 낼게. 내가 네 것까지 내줄 일은 없어. 너도 마찬가지야. 네가 내 것까지 내줄 일은 없어. 우리 각자 갈 길 가자. 더치페이 하자. 단 이분께서 사망하셨고 내가 상속인이라면 이분의 재산을 내가 상속을 받았으니 받은 재산을 한도로 이분의 소득세를 계산해서 내가 이분 돈으로 대신 내주는 거예요. 내 거랑 합치는 게 아니고 결국 각자 내십시오. 이런 구조로 가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득세는 기간별로 계산하는 세금이에요. 기간별로. 이걸 무슨 기간이라고 한다? 과세기간이라고 하는데, 그때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예 딱 고정시켜놨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1년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1년은 5월 1일부터 다음 연도 4월 30일도 1년이에요.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도 1년이에요. 네. 자, 소득세는 정확히 규정을 해놨습니다.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것을 묶어서 계산해서 내는 거예요. 묶어서. 아시겠죠? 자, 다만 소득세는 자,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딱 두 개,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사망한 경우하고 외국으로 이민 간 경우예요. 출국했을 때요. 여러분들 사망하고 출국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자,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한번 사라져 보세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죽거나 떠나거나요. 이거 말고 혹시라도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 이름으로 법안 위반 시켜드릴게요. 자, 소득세는 아까 인세라 그랬죠. 사람 보고 계산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은 더 이상 세금 계산이 안 되니까 그 날까지로만 계산하는 거죠. 근데 그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누가 계산해서 내느냐? 상속인이 계산해서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도 상속인이 계산해서 내야 돼요.
다만 구분해서 계산을 하는데 요때 소득은요. 1월 1일부터 이분이 사망하신 날까지의 기간만 가지고 계산하고 내 소득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계산해서 내야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볼게.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폐업을 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일까? 12월 31일까지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는 1년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내가 쭉 사업을 해오다가 이때 폐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폐업을 했으면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냐? 아니라고요. 그래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요. 왜냐면 폐업은 사업장이 없어지는 거지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폐업 이후에 나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폐업 이후에 다른 일을 하던가 놀든가 했겠죠?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때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치 소득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내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개념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따라와 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소득세 세 가지 소득세에 대한 특징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고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거주자, 비거주자로 나눈다. 그래서 거주자가 되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다 납세무를 지고 비거주자가 되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무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배울 세금은 임대나 양도도 마찬가지다. 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거주자가 양도한 것은 국내에서 양도한 것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양도한 것까지 다 납세무를 지고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것은 국내 양도에 대해서만 납세무가 있다. 그 다음에 거주자가 양도한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느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하고 납부하십시오. 하지만 비거주자가 양도한 것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은 국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사업장이 없으면은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다가 신고하십시오. 두 번째, 소득세는 인별로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인별로 계산한다. 이런 이야기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득세는 기간별로 계산합니다. 결국 양도소득세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치를 묶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가셔야죠. 네. 요 세 가지 개념을 확실하게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부동산을 양도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보신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 1년 동안인데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건물을 하나 팔았어요. 4월 달에 건물을 하나 팔았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4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4천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냈어요. 근데 9월 달에 가서 토지를 하나 팔았어요. 토지를.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6천만 원이 발생한 거예요. 손실을 보고 판 거예요. 그러면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겠죠? 그리고 끝내요. 이러시면 안 되죠. 왜? 소득세는 1년치를 무조건 합쳐야 되니까 이걸 합하게 되면은요. 마이너스 2천이 발생하죠? 결국에는 내가 세금을 낼 이유가 없었는데 그 전에 세금 낸 게 있다면 이건 환급 받아가야죠. 근데 이 환급을 안 받아가요. 양도소득세는 환급이 없는 줄 알아요. 왜 그걸 생각을 못 하느냐면 소득세가 1년 단위로 계산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한다는 걸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자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24년도가 있고 25년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때 A를 하나 팔았다고 쳐요. A를. 근데 B를 하나 또 팔 게 있어요. B를. 그러면 그 B를 같은 해 팔아야 될까? 다른 해 팔아야 될까? 어지간하면 해를 달리해서 파시는 게 좋죠. 왜? 같은 해 팔면 자 얘가 만약에 요 B가
얘도 플러스가 나오고 얘도 플러스가 나와요. 그러면 두 개 합쳐지게 되면은요, 누진율이 올라가니까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B를 다음 연도에 팔면, 이때 안 팔고 다음 연도에 팔면 이건 따로따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얘만 계산하고 얘 따로 계산하니까 서로 합쳐지지 않으니까 누진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상 되도록이면 같은 해 두 개 이상 팔지 마라 그래요. 같은 해. 다만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자산이라면 되도록이면 같은 해 파는 게 좋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는 자산은 아무 때나 팔아도 돼요. 어차피 소득세가 안 나오니까. 근데 가능하다면 플러스가 나는 자산을 파는 해 같이 파시라고요. 왜? 그래야 상계 처리가 되니까. 그러면 세금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전부 다 이 기본 개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 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하고 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누진율을 줄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누진율이 늘어나겠구나. 이건 피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부동산을 팔 때 조금의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무사한테 맡긴다고 하더라도 세무사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네. 여러분들이 세법을 배우는 기본적인 목적은 첫 번째는 시험이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어디 가서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은 안 해도 되는데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듣는 것과 모르고 듣는 것은 천지 차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개념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교재는 지금 515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한꺼번에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우리 본격적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갈게요.